단일화의 조건은 바로 한 자리 숫자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추이를 좀 볼까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공고합니다. 해당 매체에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49, 50 소폭 올랐는데 김문수 후보는 2주 전에 비해서 13%포인트. 물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부침들도 있었고 후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준석 후보 이렇고요. 50대 36대 7이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초반 판세가 네. 이 정도의 수치로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이 시작되고 나서 빠르게 그나마 흩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직결하고 있다. 이런 좀 상징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정할 만한 거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당 여론, 그러니까 당 지지율보다는 후보 지지율이 좀 상위에 올라가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 김문수 후보는 당 지지율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후발주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얼만큼 이제 전통적인 당의 지지율을 최대치로 흡수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K, PK를 먼저 다님으로써 본인이 조금 지금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잖아요. 후보 등록도 늦었고 예. 선거 캠페인도 빠듯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에는 조금 지금 스타트가 조금 늦긴 한데,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결국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표를 나눠 가질 것 같은데, 이 점에서 결국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제로섬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더 여론에 앞으로 향후 일주일 사이에서 지형을 더 유리하게 점하느냐, 이 부분이 향후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단일화 만약에 있다면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라고 잘라 말하고 있지만, 단일화가 정말 성사가 된다면 김문수, 이재명 두 사람의 그 지지율 차가 한 자릿수 정도는 돼야 뭔가 동력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어서요. 김진일 대변인.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4월 마지막 주에 비해서 없음 보름도 다소 줄어들었고 기타 후보의 지지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36이라는 가장 변동폭이 큰 이제 김문수 후보가 36이 최대치냐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냐, 이게 앞으로 초반 판세의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36까지 올라간 것도 나름의 컨벤션 효과를 봤다라고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5월 3일 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서 5월 11일 날 등록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 정치권에서 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예. 모든 언론들이 거기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단일화라고 쓰고 후보 강탈 사건이라고 읽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갔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언론들의 주목도, 특히 이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많이 끌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후보로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 관심도의 표명으로 지금 36 정도까지 올라간,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일부 봤다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이게 한계치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의 확장 가능성,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내부 통합을 통해서 더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얼마 안 남았고, 사실 이제는 이기려면 중원을 중도 쪽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도를 확장해 나가려면 김문수 후보가 거쳐야 되는 탄핵의 강,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 명확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중도 확장의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50줄에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현 상향이 유지가 된다면, 예. 이준석 후보가 얼마만큼 더 지지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하나의 어떤 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 변수를 누가 끌어안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조금 더 뜯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의 36과 7을 더하면 43, 여전히 50의 이재명 후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러 희망회로 핑크빛 전망을 돌려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한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까지 쫓아가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10%포인트 벽을 넘지 못하면 단일화의 동력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다 갖춰져야 단일화가 된다. 그래야 뭘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든 말든 이 격차를 한 자릿수 좁히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이준석 후보는 그런데 연일 김문수 후보를 먼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그동안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님하고 관계, 그리고 우리 당에 있다가 밖에 나가신 이준석 전 대표죠, 지금 후보, 그리고 반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라든지 저희 빅텐트 안으로 많이 지지하러 오실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그 흐름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전형적인 젊은 세대가 가장 극혐하는 그런 찍어 누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청년 측이 제일 싫어하는 이른바 찍어누리 단일화. 본인은 절대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 윤기찬 부위원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이것도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그랬을 경우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55가 가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30 간다. 뭐 이런 결과도 나왔어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한테 더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로 될 경우에 시너지가 더 크다라는 취지의 아마 분석표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만약 경쟁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경쟁 통해서 단일화되는 사람에게 예. 더 큰 시너지가 나오는 게 단일화하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단일화는 그렇게 필요치 않죠. 예. 더군다나 현 이런 판단, 판세 하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폭발력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게 되면 또한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제가 구체적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내심 당에서 보는 또는 당원들이 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속상함, 이런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런 여론조사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화가 그 누구로 되든지 간에 단일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너지를 이전에 정몽준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모델에 근거한 그런 시너지를 저희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단일화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김문수 후보도 저렇게 대구 가고 경남 가는 이유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구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지 예.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지지율 추이에 대한 기반만 갖춰진다면 저는 단일화 필수라고 보고, 이준석 후보도 그런 필수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수의 적장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 이긴 최고위원은 원래 천아용인해서 꽤 친했던, 뭐 지금도 친한 김용태 국민의힘의 신임 비대위원장 지명자에게 용태야 단일화 너나 해라고 하면서 글쎄요. 일단 개혁신당은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는데 일단 선거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분기점마다 분수령마다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